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었죠. 결론을 내지 못하고 귀국했는데 법안 논의를 할 여유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또 한미 상호 간의 이해가 깊어지고 불필요한 오해가 해소됐다고도 설명했는데요. 김 장관의 말 들어보시지요. 한국적 진전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법안이 국회에서 계속 계류 중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거치면서 법안을 논의할 그런 여유가 없었다는 것들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는 법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서 미국 쪽하고 이해를 같이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그때 했던 관세 협정에 대해서 그걸 이연을 안 하려고 한다거나 지연할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서로 상호 간의 이해는 굉장히 깊어지고 어떤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으냐며 주택시장 안정화 의지를 거듭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가 줄고 일부 매도 물량이 등장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며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SNS에서 민감한 정책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묻거나 국정 운영 구상을 밝히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격이 없는 직접 소통이란 긍정적 평가와 함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23일 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하는 제도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이재명 대통령. 이틀 뒤인 휴일에도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잇따라 부동산 정책 관련 글을 올렸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버티는 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 만큼 정책 당국이 어리석지 않다. 다주택자를 정조준한 메시지를 하루 사이에 4차례나 게시했습니다. 올해 5월 9일이 끝이다. 이건 이미 명백하게 예정된 거 아닙니까? 새로 시행령을 고치지 않는 한 그냥 끝나는 거죠. 최근엔 담배처럼 설탕에도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민들의 의견을 SNS에서 물었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에 빠지지 않는 식재료인 만큼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설탕 부담금이 실제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느냐는 의문부터 이른바 우회 증세로 국민 부담만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청와대는 당류 과사용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설탕 부담금을 담론으로 제한한 거라고 선을 그었지만 일각에선 대통령의 말의 무게를 지적했습니다. 형식이 의견 조회이든 토론 제안이든 그 순간부터 시장과 정책 전반에 즉각적인 신호로 작동합니다. 지금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공격이 아니라 말의 무게를 감당하는 책임 있는 통치입니다. 물론 투명한 국정운영 공개와 탈권위적 소통 행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많습니다. 무엇이 부족하고 또 필요한지 국민 여론을 적극 수렴하면 정책에 대한 체감 만족도는 그만큼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만날 수 없다면 그분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하는 얘기들이라도 잘 봐야죠. 하다못해 영 안 되면 커뮤니티 댓글이라도 읽어봐야죠. 이 대통령의 SNS에 정책 화두를 바로 던지는 건 집권 2년 차를 맞아 속도감 있게 국정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더 활발한 직접 소통이 이루어질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리는 이유인데 장점은 살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건 숙제로 남았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충북 음성 생필품 제조 공장 화재 현장에서 실종된 외국인 노동자 수색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충북 소방본부는 어젯밤 9시 10분쯤 수색 작업을 중단했다며 오늘 오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건물 붕괴 우려가 있는 데다 어두운 상태에서 시야 확보도 어려워 날이 밝은 뒤에 수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충북 음성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 현장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무인 소방 로봇이 투입됐습니다. 소방관들이 직접 들어가기 어려운 곳까지 접근해 불을 끄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물 사이로 붉은 화염이 거세게 치솟는 가운데 고압 호스로 물을 뿜어내는 차량이 전진합니다. 사람 대신 화재 현장에 투입된 무인 소방 로봇입니다. 실제 불이 난 현장에 소방 로봇이 투입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음성 화재 현장에는 모두 2대가 들어갔습니다. 붕괴 우려와 고온으로 소방관들이 직접 진입하기 어려운 구간에서 진화 작업을 지원했습니다. 나름 저희가 못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진입하는 부분도 있었고 다소의 성과가 있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은 원격 조작과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냉각 분사 장치를 통해 고온 환경에서도 장비 온도를 낮게 유지합니다. 또 고열에도 견딜 수 있는 특수 타이어를 장착하는 등 여러 첨단 기능을 갖췄습니다. 이 무인 소방 로봇은 소방청과 현대자동차가 협업해 개발한 장비입니다. 소방청은 실전 활용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화재 현장에 본격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그제 인천 강화군의 소사육 농장에서 9개월 만에 올해 첫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소독과 방역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인천과 경기 김포시의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심각으로 높였고 그 외 지역은 주의 단계로 높였습니다. 또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 대응팀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혐의는 앞서 검찰 수사만 4년 넘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끝내 마무리되지 못하고 특검이 공을 넘겨받았는데 법원이 검찰 수사 기간에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못 박으면서 검찰의 수사는 또다시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신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수사는 지난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검찰은 당시 수사를 통해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지만 정작 김 씨에 대한 수사는 이렇다 할 진척이 없었습니다. 수사가 한풀 꺾였다 재개된 뒤에도 김건희 씨 소환 조사를 두고 검찰 내에서 갈등이 일었고 비공개 출장 조사 논란 끝에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시세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전격 출범한 민중기 특검팀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뒤집었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행을 함으로써 8억 1천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여 법원은 주가 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세 갈래의 주가 조작 혐의 가운데 2가지는 시세 조종 세력과의 협력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했고 맨 앞시기 범행은 무죄로 보긴 했지만 시세 조종에 참여한다는 인식은 있었던 거로 보인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다만 법원은 설령 이 인식을 근거로 방조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공소시효는 이미 끝났다고 판결문에 못 박았습니다. 자본시장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김건희 씨 주가 조작 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재판부는 세 갈래의 범행이 연속적이지 않아 공소시효는 따로따로 계산해야 한다고도 판결문에 적었는데 종합하면 재판부가 방조죄 여지를 남긴 주가 조작 부분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1년에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특검이 재판부의 공소시효 계산법은 관련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단과 어긋난다며 항소하긴 했지만 검찰이 수사를 너무 오래 끌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의 동시 실형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기록을 남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다른 7개 재판에서도 1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6개월 안에 1심 선고를 내리도록 한 특검법 규정에 따라 재판부가 속도를 내면서 윤 전 대통령은 3월에는 일주일 내내 법정에 서게 될 전망입니다. 유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아직 1심 판단을 앞둔 재판 7개가 남아 있습니다.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지만 일반 이적, 위증 혐의 등 사건은 이제 1심 재판 시작 단계입니다. 기소 6개월 안에 1심 판결을 내리도록 한 특검법에 따라 재판부들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반 이적죄 심리를 맡은 중앙지법 형사 36부는 3월에는 주 4회까지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도 본격화할 예정이라 윤 전 대통령은 3월에는 거의 매일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3월 법정 스케줄을 따져보면 일반 이적 혐의는 주 3에서 4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은 화요일마다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벌써 두 가지 사건만 하더라도 일주일 내내 이른바 릴레이 재판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은 나머지 재판들과 항소심 상황까지 고려하면 참석해야 할 재판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배우자 김건희 씨도 진행 중인 2개 사건에 더해 지난 수요일 1심 선고가 나온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의 항소가 예고된 상황.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상반기 내내 법정에 서게 될 전망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를 넘어서며 올해 들어 24%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코스닥 시장 밸류업을 위해 체질 개선과 자금 수혈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투자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코스닥 지수가 새해 들어 날개를 달았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 920대에 머물던 지수는 1000포인트를 돌파하며 한 달 만에 24.2% 뛰어 올랐습니다. 지난 금요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하락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장중에 1200선도 위협했습니다. 올해 코스닥 지수의 상승률은 2000년 닷컴 버블 이후 가장 가팔랐습니다. 코스피를 뛰어넘은 건 물론 다른 나라 증시 오름세를 압도했습니다. 이렇게 지수를 끌어올린 힘은 기관이었습니다. 지난달 22일부터 7거래일 동안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서만 10조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이 가운데 ETF 수급으로 추정되는 금융투자 물량만 9조 9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5,000피 달성을 확인한 개미들이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으로 관심을 돌리며 지수를 따르는 ETF를 대거 사들였습니다. 기관 물량이 대부분이 ETF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이 ETF 사면 금융투자로 잡히거든요. 포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코스닥 하자 지금이라도. 여권도 코스닥 3000 시대를 내걸고 시장 활성화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1,400조 원 규모의 연기금 자금을 코스닥으로 유도하며 시장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디지털 자산과 토큰 증권 등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활용해 코스닥 3000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제언이 제시됐고, 다만 코스닥 상장사는 1,800곳으로 코스피의 2배가 넘습니다. 부실 기업은 쌓이는데 퇴출은 원활하지 않아 지수가 제자리 걸음했던 구조적 한계도 여전한 데다 실적보단 기대감에 의한 상승장이라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반도체 경기가 쭉 간다고 했는데 갑자기 5만 전자로 떨어졌잖아요. 그때 상황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기본적으로 주식이라는 건 안전자산이 아니고 위험자산입니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상장 폐지 기준을 대폭 강화해 체질을 개선하고 옥석 가리기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북한은 조만간 지난 5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세우기 위한 제9차 노동당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당대회는 북한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근 행보와 발언 등을 통해 핵심 키워드를 짚어봤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소집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9차 당대회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강조하며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제 9차 대회 소집 전까지 미결된 중요 대상들을 완공할 데 대한 문제, 제반 과업들을 밝히시었습니다. 이후 지방 곳곳에선 공장과 병원 등의 준공식이 줄줄이 이어졌는데
도농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이른바 지방발전 20승10 정책입니다. 9차 당대회에선 평양 주변 신도시인 화성지구를 비롯해 해안관광지구 등까지 모두 묶어 건설 부문을 대표적인 치적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건축 분야는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고 있으며 우리 국가의 잠재력을 더욱 충전해주고 있다고 하시면서 신통치 않은 경제 성과와 관련해선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예상됩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한 공장 준공식도 중 내각 부총리를 전격 해임했는데 그 신호탄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책임하고 거칠고 무능한 경제지도 일꾼들 때문에 어려움과 경제적 손실도 적지 않게 초래된 데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현장을 둘러보는 등 군사 부분 행보도 연초까지 이어왔습니다. 최근엔 방사포 시험 사격 현장에서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한 다음 구상을 9차 당대회에서 천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핵재래식 통합 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가장 확실한 공격 능력을 구축하고 그에 기초한 억제 전략을 실시하는 것은 우리 당 국가 방위 정책의 불변한 노선이라고 강조하시면서 대남 대미 기조는 큰 변화가 없을 거란 관측 속에 노동당 규약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명문화하고 이후 헌법 개정에도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 자리가 빈 지 1년이 넘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아직 지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를 비롯해 최근 관세 문제까지 한미 간 산적한 현안에 대한 소통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연말 크리스마스 휴가차 미국으로 갔던 케빈 김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지명됐던 대사 대리가 70여일 만에 떠나고 주한 미 대사관은 제임스 헬러 차석 체제로 운영 중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 공석 사태가 13개월째 접어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홀대 지적을 넘어 소통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돌발 발언 당시에도 야당에서는 한미 간 소통 라인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벤서 부통령과의 핫라인까지 구축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총리가 자랑한 그 핫라인이 단 하루 만에 먹통이 된 것입니까? 미 행정부의 정권 교체기에 주한 미국 대사가 공석인 경우가 드문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관세를 비롯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핵잠수함 도입 그리고 북핵 등 한미 간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도 빨리 한국과 같이 중요한 나라의 대사를 임명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취임 1년이 넘도록 지명조차 하지 않으면서 앞으로도 최소 몇 개월은 공석 사태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 의회 인준 절차 등을 감안하면 지명 후에도 공식 부임까지 여러 달이 걸리기 때문에 주한 미국 대사 공석 사태가 최장 기록인 18개월을 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7년 전 성전환 수술을 받은 한 군인이 강제 전역 처분을 받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죠. 당시에 22살이던 고 변희수 하사의 이야기인데요. 이후 성소수자 지원 재단을 만들자는 움직임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설립 허가 신청이 이뤄졌지만 관련 논의는 1년 8개월 동안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변희수 재단 설립을 둘러싼 갈등을 최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은 고 변희수 하사는 육군으로부터 강제 전역 처분을 받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희 성별의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게 된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후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성소수자 지원단체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뤄졌고 변하사 순직 인정 2달 뒤인 지난 2024년 5월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산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합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설립 허가를 위해서는 상임위원 등 3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계속 반대 의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희수 재단 안건이 상정됐던 상임위는 모두 6번, 매번 김용현 상임위원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반대 이유는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상임위원 한 명이 공석이라 임명된 뒤 논의하자는 등 다양했고 한 번은 아예 자신이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 결정이 불가능한 상태, 의견이 갈렸기 때문에 저는 변희수 재단에 대해서 기존의 입장을 유지를 한 상태였고 인권위 안팎에선 김 의원이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묵인 아래 트집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보수 성향에다 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단체와 껄끄러운 관계로 알려진 두 사람이 안건 통과를 막고 있다는 겁니다. 선언회로 회부를 하지 않는 거죠. 위원장이 해야 되는데. 위원장이 계속 그냥 시간만 끌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져요. 인권위 측은 사무처에서는 안건 처리를 위해 노력 중이나 상임위원들 사이에 의견 불일치로 지연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인권위가 가장 기본적인 인권 관련 업무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발맞춰 경기도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놨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 공급 목표치의 절반이 넘는 80만 호를 경기도에서 공급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보도에 최기성 기자입니다. 올 하반기 착공을 앞둔 600호 규모 공공분양 아파트 부지입니다. 이 가운데 240호는 매달 적금을 붓듯 지분을 적립해 20-30년 후 100% 소유권을 갖는 경기도형 적금주택입니다. 경기도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공공에서 17만 호, 민간에서 63만 호로 모두 80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 물량인 140만 호의 57% 수준입니다. 도민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일기 신도시 재정비와 노후 원도심 활성화 그리고 도심지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도 확대됩니다. 매입과 전세임대 방식 등으로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6만 5천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역세권 고밀 복합 개발을 통해 주거와 일자리, 여가를 함께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주, 락 기능에 지역별로 차별화된 특화 기능을 추가시킨 경기도형 도시정책 브랜드인 경기기회타운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2차례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소통을 통해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겨울철만 되면 바다에서도 화재나 폭발 사고가 잦아집니다. 난방기 사용이 늘면서 사고 위험이 커지고 바다는 구조가 쉽지 않아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겨울철을 맞아 해양경찰이 어선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난방 장비는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 전기 배선에 문제는 없는지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전선에 막 노후된 전선 있다 보면 먼지가 막 쌓여 있고 그러면 화재 우려가 있으니까 그거는 좀 청소도 좀 해주시고 먼지 제거도 좀 해주시고. 겨울철에는 난방기 사용이 늘면서 전기 과부하나 가연성 물질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겨울철 화재 폭발 사고 비중은 지난 2015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 지난 2024년부터 다시 상승했습니다. 화재 폭발 사고는 계절과 상관없이 어선에서 자주 발생하고 인명피해도 많습니다. 특히 겨울철은 난방기구를 사용해 더 주의가 요구됩니다. 설령이 오래될수록 전기설비와 난방기구가 노후화돼 사고 위험성이 큽니다. 문제는 사고가 발생한 뒤입니다. 바다는 육상보다 구조에 시간이 걸리고 겨울철에는 저수온 때문에 구조 지연이 곧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선 재질상 진화가 어렵고 저수온으로 인해 대형 인명피해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어민들께서는 평소 화재 예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며 해상 추락 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구명조끼 착용을.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출항 전 설비 점검과
구명조끼 착용 같은 기본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YTN 고지영입니다. 국제 갈등이 심화할 때마다 중국은 희토류를 무기로 꺼내죠. 중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희토류 공급망에 의존하는 건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데요. 희토류 패권 전쟁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장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산업의 필수 재료인 희토류. 17가지 원소를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주기율표에서 부록처럼 떨어져 나온 란타넘족 15개 원소와 21번 스칸듐, 39번 이트륨까지입니다. 네오디뮴은 전기차와 스마트폰 모터에, 어뷸은 광 케이블, 가돌리듐은 핵 잠수함 원자로에, 터뷴은 LED와 음파 탐지에 사용됩니다. 희토류에 희귀하다는 이름이 붙은 건 광석에서 떼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광산에 황산 암모늄을 쏟아부어 희토류 금속 이온을 녹여내는데 희토류 1톤을 얻기 위해 광석 수천 톤이 필요합니다. 희토류 광산 옆에 폐수로 가득한 거대한 호수가 만들어질 정도입니다. Ammonium sulfate inevitably will end up as a pollutant in your groundwater. It will burn the soil. It is environmentally it's a disaster. 중국은 희토류 독점 과정에서 네이멍구 주민을 비롯해 자국민 수백만 명을 희생시켰고 최근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는 미얀마 역시 같은 환경 오염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0년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당시 겪은 희토류 파동 이후 바다로 눈을 돌려 지난달 시범 채굴에 착수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 첫 해저 탐사를 마쳤습니다. 서태평양 공해 수심 5.8km에서 최대 3,100ppm의 고농도 희토류 채취에 성공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경제성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원 안보 측면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이런 공해상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해저 자원에 대해서는 적어도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한정된 희토류 채굴에 목매기보다 대체할 기술을 발전시키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2030년, 40년까지 바이미너보 광산, 거기 생산력 5배, 플러스 중국을 제외하고 중소형 희토류 광산 20-30개가 더 필요하거든요. 지금 산업적으로.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중희토류는 넣지 않는 기술에 집중하자. 가장 쓰임새가 많은 연구자석의 경우 비싸고 구하기 힘든 중희토류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량을 대폭 줄인 기술이 개발돼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 패권 전쟁 속 희토류를 확보하거나 희토류를 대체하기 위한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7년 동안 200번 넘게 험한 수색 현장을 누볐던 제주경찰특공대 에이스 탐지견 탱크가 임무를 마쳤습니다. 사람 나이로 치면 60살이 된 탐지견은 무거운 장비를 벗고 따뜻한 가족의 품에서 견생 2막을 시작했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경인 기자입니다. 각종 장비와 집기가 놓여진 사무실 안. 탐지견이 핸들러의 신호에 맞춰 곳곳을 다니며 냄새를 맡습니다. 냄새를 이용해 숨겨진 폭발물 등을 찾는 훈련입니다. 이내 한 상자 앞에 멈춰서더니 꼬리를 흔들며 신호를 보내는 탐지견. 뛰어난 후각으로 폭발물이나 인명수색 활동을 해온 제주경찰 특공대 소속 경찰견 탱크입니다. 지난해 제주공항 폭탄 테러 예고에 대합실 수색을 벌이는 등 2018년 12월부터 폭발물이나 실종자 수색 현장에 200차례 넘게 투입되며 활약했습니다. 특히 탱크는 공격성이 낮고 후각과 활동력이 뛰어나 전술평가 대회에 출전하면 폭발물 탐지 분야에서 선두권을 놓치지 않는 에이스였습니다. 올해로 8살이 된 탱크. 사람으로 치면 60살에 가까운 나이가 되면서 7년간의 경찰견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고동락하며 현장을 누볐던 핸들러도 만감이 교차합니다. 예, 제가 와가지고 처음 받은 견이기 때문에 저는 동료이자 저희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울컥합니다. 탱크가 이제는 그 가시에도 찔리지도 않고 넝쿨에도 긁히지 않고 산속에서 아주 험하게 훈련을 하지 않고
넓은 들판에서 편안하게 산책하면서 그렇게 여생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 임무를 마친 탱크에게는 남은 생을 함께할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탱크가 그동안 경찰 임무 수행하느라고 고생했잖아요. 네, 제가 애들랑 같이 즐겁고 편안하게 그렇게 스트레스 없이 보낼 수 있도록 잘 키우겠습니다. 잘 돌보겠습니다. 각종 수색 현장을 누비며 활약했던 탐지견 탱크. 이제는 험난한 현장을 뒤로한 채 반려견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어릴 적 골목을 누비며 즐겼던 경찰과 도둑놀이 기억하십니까? 최근 어른들 사이에서 이 술래잡기가 다시 유행하고 있는데요. 직접 만나서 어울리는 건 좋지만 밤 늦은 시각 공공장소에서 벌이는 추격전에 소음 민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라경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평일 퇴근 시간,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한자리에 모여 몸을 풀기 시작합니다. 곧바로 게임 설명이 이어집니다. 경찰 일단 4군 먼저 뽑을게요. 터치하는 순간 잡힌 도둑들은 다시 게임 뛸 수 있고 5초 동안은 못 잡아요. 게임이 시작되자 서로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경찰과 도둑, 일명 경도라는 놀이입니다. 도망치는 도둑과 이를 잡는 경찰로 역할을 나눠 술래잡기를 하는 겁니다. 이 놀이들은 과거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했는데 최근 성인들 사이에 다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행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울산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울산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 수는 1,700여 명에 달합니다.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적게는 10명, 많게는 40여 명이 모여 놀이를 즐깁니다. 서로의 만남이 소홀한 시대에 이렇게 모르는 사람끼리, 일면식 보는 사람끼리 또 좋은 운동도 하고 좋은 인연도 만들 수 있다고 요새 유행하는 걸 보게 되어서 이렇게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모임에서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나 얼음땡 같은 추억의 놀이도 함께 즐깁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활동에 지친 현대인들이 과거의 회상과 교감에 대한 욕구가 반영된 현상으로 분석합니다. 출렁다리 효과라고 해서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어지게 되면 굉장히 기쁨을 주거든요. 도파민도 나오고 어릴 때 기쁨도 회상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이런 경찰 도둑놀이가 다시 이런 직장인들에서 유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지만 야밤에 공원이나 광장에서 벌어지는 술래잡기이다 보니 소음 등 민원이 잇따르면서 지난 7일에는 실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건전하고 즐거운 놀이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선 성숙한 시민의식도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호주에 이어 프랑스도 청소년 SNS 사용 금지 조치에 나서면서 다른 국가들도 앞다퉈 비슷한 규제 도입에 착수했습니다.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가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해친다는 이유인데 실효성 논란도 여전합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랑스 하원은 15살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가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해치고 성장 발달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입니다. 특히 자극적인 영상 노출은 물론 사이버 괴롭힘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인데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도 고등학교까지 확대했습니다. Sur du temps gouvernemental, le texte arrivera au Sénat dans les semaines à venir, donc ce sera applicable à la rentrée de septembre 2026. 앞서 호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16살 미만 10대들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호주를 시작으로 덴마크와 말레이시아도 올해부터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에 나설 예정입니다. We know that social media is causing social harm. And one of the issues that I as Prime Minister get all the time is asked about questions of national security. 하지만 실효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가짜 계정을 만들거나 우회 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 어렵지 않게 SNS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플랫폼들만
반사 이익을 챙긴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Children are clever. They can work systems much cleverly than adults actually realize. So it's going to have a big impact, but hopefully for the better. 전문가들은 이용자들의 중독을 유도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SNS 업체들의 이른바 약탈적 알고리즘이 더 큰 문제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에 따라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 상어, 그 힘의 원천은 평생 계속해서 자라나는 날카로운 이빨입니다. 그런데 바닷물이 점점 산성화되면서 상어의 이빨이 약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상어는 바다에서 가장 강력한 포식자입니다. 그 힘의 핵심은 평생 수천 번이나 다시 자라나는 날카로운 이빨입니다. 그런데 최근 독일 연구팀이 충격적인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상어 이빨 600여 개를 모아 2300년쯤 예상되는 해양 산도에 노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빨의 겉면뿐만 아니라 내부 구조까지 심각하게 약해지는 것이 관찰됐습니다. So we can see through our simulated exotification cracks, holes, and degradation of the root of the shark teeth, so different kinds of damages on the shark teeth because of their exit in the water. 이렇게 되면 바다의 지배자로서의 상어의 생태적 지위가 흔들릴 수 있는데 반면 상어의 강한 생존력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4억 년 넘게 지구상에 전주해온 상어가 바뀐 환경에 다시 적응할 거라는 겁니다. Some ways they almost already have adapted to it by this ability to develop teeth inside their jaw tissue at their own body pH, and also the fact that their teeth are only exposed to seawater for a few weeks in the entire lifespan of a tooth.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흡수되면서 생기는 해양 산성화는 이미 조개나 산호 같은 석회질 생물에게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단단한 상어의 이빨까지 위협하며 해양 생태계의 균형을 흔들고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본격적인 본배구 경쟁이 시작된 V리그에서 대한항공이 KB손해보험을 풀세트 접전 끝에 물리치고 선두 현대캐피탈을 바짝 추격했습니다. 러셀이 고비 때마다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1세트엔 대한항공 러셀의 강타가 불을 뿜었습니다. 23대 18에선 결정적인 서브 에이스까지 곁들였습니다. 2세트는 KB손해보험 비에나의 동무대였습니다. 강력한 후위 공격으로 대한항공 코트를 흔들며 혼자 10득점을 책임졌습니다. 3, 4세트는 코트 중앙에서 속공이 불을 튀기며 장군 멍군. KB손해보험의 비에나는 4세트에만 서브에이스 3개를 꽂아 넣었습니다. 5세트까지 이어진 승부에선 대한항공의 집중력이 조금 더 앞섰습니다. 연속 석점을 내줘 7대9로 밀린 상황에서 러셀의 공격과 정한용의 서브에이스, 정지석의 블로킹으로 다시 승부를 뒤집은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후 실책으로 무너진 KB손해보험에 결국 3대2로 승리하고 선두 현대캐피탈에 승점 1점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러셀이 28득점, 정지석과 김민재가 12득점씩을 올렸고 아시아 쿼터로 새로 뽑은 이드는 2세트 중반 데뷔전을 치렀지만 득점은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선수들이 좀 기가 죽어 있는 게 보여서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좀 많이 힘들고, 근데 이제 코트에 복귀해서 팀에 도움이 되는 이제 플레이를 해줄 수 있으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여자부 현대건설은 최하위 정관장을 3대0으로 안파하고 흥국생명의 승리수에 앞서 2위로 올라섰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회담을 열었습니다.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대통령 특사는 현재 시간 1월 31일 소셜미디어에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특사와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회담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회담에서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남부 항구 도시의 건물에서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이 발생했다고 이란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현지 시간 31일 오후 1시 58분쯤 호르무즈 간주 반다르 아바스의 모알렘 거리에 있는 8층짜리 건물에서 폭발이 나면서 이 건물 1층부터 3층과 주변 상점 여러 대의 차량이 파괴됐습니다. 현재까지 4살 어린이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친 걸로 파악됐으며 구조대가 현장에 투입돼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등 전장에서 미군과 함께 싸웠던 덴마크 참전용사 수백 명이 코펜하겐에서 침묵 시위를 펼쳤다고 AP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유럽 동맹국들의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폄하하고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를 병합하겠다고 위협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항의하는 취지입니다. 지난 2019년 도난된 지 23년 만에 극적으로 발견돼 화제가 됐던 클림트의 여인의 초상이 서울에 왔습니다. 이탈리아를 벗어난 첫 해외 나들인데요. 알수록 재미있는 클림트의 바로 그 작품을 김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발그레한 볼에 수줍은 표정을 짓고 있는 클림트 말년의 여인의 초상. 1997년 이 작품이 전시 준비 도중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세계 10대 도난 미술품으로 인터폴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그리고 23년이 지난 2019년 겨울, 크리스마스를 코앞에 두고 그림이 기적처럼 나타납니다. 담쟁이 덩굴을 제거하던 정원사가 미술관 외벽 작은 철문 안에서 검은 쓰레기 봉투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 이 그림이 있었던 겁니다. Dicevo con non poca emozione che annuncio a voi tutti che l'opera è risultata autentica. 보존 상태도 완벽했지만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는 추측만 난무한 채 사건은 지금도 오리무중입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 불렸던 이 작품이 이탈리아를 벗어나 서울에서 처음 공개됐습니다. 귀한 작품을 모셔온 만큼 미술관은 2겹의 유리장을 짜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도난 사건이 있기 전에도 이 그림은 또 하나의 기막힌 사연으로 이미 유명했습니다. 미술을 공부하던 한 여학생이 도록에서만 확인되던 클림트의 실종된 그림과 이번에 서울에 온 여인의 초상이 흡사한 점을 발견해 정밀 감식을 의뢰했는데 X선 촬영 결과 그림 안에 또 다른 그림이 있었던 겁니다. 여인의 점의 위치랑 턱이 너무 똑같았던 거야. 그래서 이 미술관 관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조사를 해달라. 그 그림을 엑스레이를 찍어요. 그럼 그 밑에 층이 나오거든요. 그 밑에 층에 그 학생이 도록에서 봤던 그 똑같은 형태의 그림이 나온 거예요. 클림트의 유일한 이중 초상화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세상에 주목을 받게 되자 미술관이 대대적 전시를 준비하던 와중에 그림이 사라졌던 거죠. 오스트리아의 금빛 화가로 불리는 구스타프 클림트. 말년으로 갈수록 화려한 장식 대신 자유로운 색채와 붓터치가 강조됩니다. 클림트는 보통 대중들한테 황금빛 화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말년에는 그 장식성보다는 붓터치하고 색채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세계 미술품 경매시장 최고가를 기록한 작품도 클림트의 말년 작품인데 클림트 작품이 1위에서 3위를 싹쓸이하며 지난 한 해는 클림트의 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사연 많은 클림트의 여인의 초상을 필두로 이번 서울 전시에서는 이탈리아 리치오디 미술관 소장품 70여 점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클림트의 여인의 초상은 여러분한테 보내는 화려한 초대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탈리아 풍경들이나 여인들의 모습들 이런 것이 주가 되는 전시고요. 흥미로운 이야깃거리가 입소문을 타면서 전시장엔 사람들의 발길이 넘쳐나는 상황. 미술관 관계자는 주말보다 가급적 평일 이른 오전이나 점심시간 직후에 관람하라고 권합니다. YTN 김정아입니다. 뮤지컬계의 공무원이란 별명을 가진 배우가 있습니다. 24년 경력 신성록에게 팬들이 붙여준 애칭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무대에서 한복을 입고 숨가쁘게 1인 2역을 소화하고 있는 신성록 배우를 이광현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새해에 걸쳐 충무로 대극장에 서고 있는 신성록에게 이번에 주어진 임무는 1인 2역입니다. 과거와 현재, 조선과 이탈리아라는 장대한 시공간을 수시로 넘나드는 무대라 몇십 초 만에 뚝딱 의상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메이크업하고 근데 뭐 이제 가장 빠른 퀵체인지 무대 뒤에서 LED 뒤에서 한 20여 초 만에 옷을 갈아입는 씬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씬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퀵체인지는 정말 이번 작품에서 원 없이 하는 것 같아요. 장영실의 마지막 행적이란 소재에 역사적 상상력으로 서사를 확장한 표현작인데 그간 맡았던 캐릭터들과는 차이가 큽니다. 저희 나라만의 소재로 할 수 있는 어떤 경쟁력 있는 작품을 만들어 보자라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이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이제 제안을 받았을 때 세종 역할, 그다음에 현 시대에서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진성 역할로 이제 제안을 받아서 되게 새롭다. 드라마로 데뷔해 뮤지컬은 물론 예능까지 섭렵한 신성록의 탄탄한 연기 내공은 제발로 찾아갔던 대학로 소극장 학전 덕분입니다. 배우 생활은 물론 인생의 길잡이였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을 때였어요. 그 학전에서 작품했을 때는. 근데 배우로서 어떤 저의 결을 정해준 곳? 예를 들어 이제 뭐 어린아이라고 치면은 부모님이 어렸을 때 예절 교육 시켜준 거? 그거가 이제 가잖아요. 뭐 식습관이나 애들이 이제 커면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런 좀 길잡이를 해주신 어떤 그런 곳? 이제는 자기 객관화가 몸에 배인 24년차 베테랑 연기자지만 신인 시절엔 남들과 비교하며 조바심을 냈던 것도 사실입니다. 20대 때는 저도 뭐 되게 이른 나이에 좀 잘 되기 시작했지만 저보다 많이 앞질러 가는 친구들 보면서 되게 질투도 나고 그랬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런 게 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에너지였던 것 같아요. 상대 배우의 속도에 맞추고 감정선이 섬세하다는 평가를 받는 신성록. 스스로는 누구보다 배우로서의 장단점을 날카롭게 진단합니다. 되게 막 아저씨 같은 역할, 되게 일상적인 역할도 많이 드라마에서 하고 싶었어요. 그런 걸 했다면 제가 조금 더 폭넓은 연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이제 제 외모는 좀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키도 크고 좀 도시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되게 일상적인 역할들을 못 맡은 거에 대한 좀 약간 못 해본 거에 대한 한? 팬들이 붙여준 뮤지컬계 7급 공무원이란 별명처럼 성실하게 달려온 신성록은 우리 뮤지컬 시장이 세계로 확장할 수 있었던 비결로 단연 관객을 꼽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뮤지컬을 보러 가는 풍경은 이제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이라고 자부합니다. 관객분들이 이제 아낌없는 사랑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산업이 가치가 있는 산업이 일단 첫 번째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프로듀서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큰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관객분들이 만들어 주셨고 그 투자가 성공으로 이어지고 그런 작품이 여러 작품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 나라에서 이 뮤지컬이 대단히 큰 성공을 한 것 같아요. 화려한 스타보다는 완성도 있는 직업인으로서의 배우를 지향하는 신성록은 자신의 최종 목표를 이날 입은 의상에 빗댔습니다. 처음 샀을 때가 제일 이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팔을 계속 접었다 폈다 계속하면서 몸을 움직이면서 제 몸에 맞게 주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주름이 되게 멋지게 나중에 잡혀서 그 빈티지한 그런 멋을 뽐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배우로서 제 모습도 20대 때 제일 새 거고 뭐 전혀 기술적이지 않고 신선했던 저였다면 지금은 많은 이 경련 변화가 돼서 이 주름이 좀 멋있는 배우로 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네, 현재 충북과 남부에 약하게 눈이 오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눈이 날리거나 비가 조금 오겠는데요. 낮에는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도에 눈이 옵니다. 충청에 최고 7cm, 중부와 전남에는 최고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건조한 날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해서 화재 위험이 높으니까요. 불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